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화기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둘레길 고봉산 편입니다. 고봉산은 해발이 300m 미만입니다. 270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둘레길을 돌아도 1시간 이내, 정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와도 1시간 이내, 아주 낮은 산인데요. 그래도 어느 산이나 마찬가지로 해발은 낮지만 둘레길마다 숲이 우거지게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그늘 밑을 거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고봉산에는 어떤 역사 관련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죠. 고봉산 둘레길은 오르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고봉산 장어집 앞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역사 관련 내용이 있을지 인트로 부분에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서오릉이 있죠. 서오릉에는 삼인장최가 모셔져 있습니다. 삼인장최는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숙종의 다 아내였죠. 삼인, 장이빈, 최, 영조의 아내였던 숙빈 최씨,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삼인장최의 장옥정, 장이빈의 외갓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고봉산편 역사 관련 내용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가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Don't skip. 오늘 배울 게 비석을 보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여자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자팔자는 비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여자팔자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장희빈의 친정 식구들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따라오시죠. 데크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시게 되면 얼마 안 가요.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중간에 내리막길이 또 나오거든요.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장희빈의 친정 식구들이 묻혀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트로 부분에 설명드렸던 여자팔자, 그리고 비석을 보면 그 집안도 알 수 있고 비석을 보는 방식, 여러분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요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비석을 볼 줄 아시면 문화재 관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봉산 장어집에서 1시간 좀 못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영천사를 지나서 만경사 주차장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만경사 주차장을 끼고 한 5분 정도 내려오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봉산 우리 동네 둘레길을 둘러보시고 나서 제 유튜버 영상을 보시면 우리 동네 둘레길 역사 이야기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작품인지 어느 시대인지는 비석을 보면 당연히 이제 나타나는데요. 귀부가 시작된 것은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 누구냐면 김유신과 통일신라를 만드는 초석을 다녔던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데, 김춘추의 묘 앞에 가면 이런 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귀부가 거북이냐 용이냐 이런 논란적인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걸 보면 입 안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치아를 용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뿔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용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실제로는 거북이가 처음에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거북이가 처음에 태종 무열왕 때 최초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거북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작품이네요. 당연히 숙종 때 관련된 장희빈의 가족묘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까지 가지 않죠. 조선 후기인데 그럼에도 귀부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귀부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가장 큰 귀부로 보입니다. 발가락 모양이나 귀부의 꼬리 부분이나 갑골, 무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했어요. 제가 이 비석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 그러니까 숙종 때, 숙종 이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작품이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올라가서 장희빈의 가족묘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 둘레길에 어떤 역사가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장희빈의 가족묘가 올라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네요. 왕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고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석을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비석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운데가 당연히 장희빈의 아버지 묘겠죠. 아버지 성함부터 확인을 해보고 요 비석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광보국 숭륙대부 의정부 영의정을 지내셨고요. 홍문관을 지낸 이름이 여기 무슨 직책이 이렇게 길어? 엄청나게. 어쨌든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영의정을 지냈으니까 정일품이죠. 정일품이고 이름 여기 있네요. 장공형즈묘. 장형이에요. 장형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기 장형이라는 분이 이제 묻혀 계신다는 뜻이고, 파산 부부인 윤씨 부자. 파산 부부인이 지금 좌측에 묻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보시면 이쪽이 좌측이죠. 이쪽이 우측이고, 그러나 돌아가신 남자를 중심으로 좌측이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비석에는 부좌가 이쪽이고요. 저쪽 좌측은 우리가 바라보는 좌측이기 때문에 향좌라는 표현을 합니다. 향좌. 그리고 비석에서는 부좌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의 좌측에 있는 게 부부인이라는 뜻이고, 이쪽에는 증자가 있고 이쪽엔 증자가 없잖아요. 이게 증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이 장희빈한테는 큰어머니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큰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큰 부인을 호칭하는 큰어머니,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셨던 큰어머니가 되는 거고, 요 분이 이제 장희빈의 파산 부부인 윤 씨가 장희빈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비석에는 파산 부부인이나 요 분이나 전부 정경부인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네요. 여기는 정경부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여자팔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자팔자라는 말이 남자와 함께 비석에 적혀 있는 그 글을 8자를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식하는 것이 팔자예요. 8팔자입니다. 8자라는 뜻이에요. 그 8자를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따라간다. 그래서 여자팔자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부인 윤씨 부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을 정확하게 정경부인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정경부인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정경부인 파산 윤씨 지묘가 되는 거예요. 정경부인 파산 윤씨 지묘. 예를 들어서 저는 연안이씨입니다. 그러면 연안이씨 이공지묘. 8자죠? 저도 관리직에 지금 없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 정일품, 종일품은 정경부인이라고 하고요. 정경부인의 종일품을 지금의 직책으로 비교하면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정일품이고요. 그 다음에 정이품이면 이제 장관급이 되겠죠. 장관급이 되면은 정경부인이라는 표현보다 정부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인이면은 정부인, 파산, 윤씨, 지묘, 그러면 9자가 되죠. 8자보다는 한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 팔자, 8팔자에 그 8팔자를 넘어서는 9자나 10자를 가지면
그 사람의 직책이 높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장영이 이제 장희빈의 아버지 묘이고, 여기서 특별하게 볼만한 게 요런 거 이제 옛날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들 새롭게 만드는 것 같고, 요 고석이 꽤 오래된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인석도 숙종 때면 봐요. 1592년이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1592년 임진왜란을 중심 전이 조선 전기, 1592년 이후가 조선 후기. 그렇죠? 그러면 영정조 시대가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아니에요. 조선 후기. 그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이니까 숙종 때 묘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장희빈의 어머니가 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보면은 장희빈 어머니는 숙종 때 살아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비석에 새겨졌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 문인석도 조선 후기 양식을 띠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금관이잖아요. 금관, 복두 형식이 아니라, 복두 형식을 띄었으면 조선 중기 이전이거나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금관 형태로 갔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묘의 형태나 문인석이나 이런 걸만 보더라도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장형은 역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장형의 아버지도 역관 출신이고, 장희빈의 가족들이 역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관들이라면은 외국어를 어떤 걸 했냐면 아라사, 러시아, 외, 일본, 그다음에 중국어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50%에서 70% 이상이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역관들이었습니다. 중국어 하나 배우고 갈까요? 니 츠파라마? 예, 요거 아닙니다. 요거 니 츠파라마를 이용해서 개그 프로에서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런 개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건달들이 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건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유학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길 따라 역사행에서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금방 같은 그런 재미있는 개그를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장희재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희재는 장희빈의 오빠죠. 장희빈의 오빠가 이제 여기 묻혀 계시는데, 장희빈의 오빠는 드라마에서는 그 남봉꾼으로 나오잖아요. 장희재가 남봉꾼으로 나오면서 그 길거리에서 건달패들과 왈패들과 이제 싸움을 하고 막 이런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무관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포도대장을 지낸 종육품 출신입니다. 장희재는 종육품 출신이고, 여기서도 비석 한번 볼게요. 유명조선, 명나라가 있어야 조선이 있다. 대명천지, 하늘이 명나라이고 그 아래 조선이다. 이렇게 조선시대는 명나라를 숭배하고 큰 나라를 따르는 그런 사대부들,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대명천지, 유명조선 이런 내용을 비석에다도 계속 적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인동, 장공, 희재, 천혼, 합분. 장희재는 천혼, 합분. 여기에 장희재가 실제로 묻혀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그 500년 동안에 숙종이 46년, 영조가 51년, 합쳐서 about 100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 100년을 정치를 하죠. 그래서 영조와 다시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 1752년에 태어나서 24년 후 왕이 되고 24년간 왕을 했다가 1800년에 돌아가시는 정조, 영조의 손자죠. 영정조 시대를 지냈던 르네상스의 왕들이죠. 그 바로 영조 아버지였던 숙종 때 숙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당파로 정권을 교체하는 황국 정치를 3번이나 합니다. 경기갑, 서동서.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공부를 했고 그동안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텐데, 경신, 기사, 갑술, 경기갑, 서인,
서동인, 서인으로 바뀌는 서동서. 그래서 경기갑 서동서로 바뀌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세 번째 황국인 갑솔 황국 때 이제 인현왕후가 돌아오잖아요. 장희빈은 물러나고, 그리고 나중에 장희빈은 얼마 후에 사약받고 죽기도 하고, 그때 갑솔 왕국 때 장희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한양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장희빈이 사약받고 죽은 지 20일 정도 후에 죽는 걸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재가 죽고 나서 장희재의 시체를 능지처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시체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적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체를 옮기지 못하고 혼만 경주 김씨 부인 경주 김씨와 함께 여기다가 혼만 가묘로 묻은 것 같습니다. 인동 장공 희재 천혼 합본. 희재 씨는 장희재는 포도대장을 지냈으면 이제 종 6품, 정 6품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관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관인, 경주김씨, 지묘에서 8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장관이나 장차관급의 대우를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정부인이라는 세자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정부인이라고 사용을 한 거 보면 포도대장을 지냈지만 장희빈의 왕비였던 장희빈의 오빠였기 때문에 정부인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을 잠시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경부인과 정부인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자팔자의 8자는 저는 연한이씨입니다. 연한이씨 지묘 6자죠. 그럼 그 위에다가 2개를 붙여요. 유인이라고 붙이거든요. 유인, 연한이씨 지묘 8자예요. 제가 장관이나 차관을 지내면 제 아내가 정부인이 되는 거고, 제가 국회의장을 지내면 제 아내는 정경부인이 돼서 10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자나 10자가 되면 8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책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유인을 다른 비석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고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의 아버지 장형묘를 지나서 가족묘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씨들 여러분이 계시겠죠. 그분들 중에 뭐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이상을 지내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분은 이제 장씨 집안분이 아니네요. 장씨 집안분은 아닌데 이분 걸 보고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유인 해평 윤씨 지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옆에 아내가 묻히면 부좌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축이지만 향우지만 남자분의 좌측에 묻히면 부좌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래서 8자예요. 8팔자. 여자의 8팔자는 남편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자 팔자 남편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유인은 구급 공무원의 직급입니다. 공무원을 지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당일 그 하루만 명예직으로 구급 공무원의 직책을 나라에서 인정하여 내려줍니다.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사와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구급 공무원으로 여성분과 혼례를 올릴 때 유인이라는 명예직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임시 구급 공무원 명예직을 지냈기 때문에 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인, 제가 연한이씨라고 말씀드렸죠. 유인, 연한이씨 지묘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름을 쓰지만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해평윤씨 지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팔자는 남자를 따라간다. 자, 오늘도 꽃길 따라 역사 여행에서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시는 금당이 참 아름답죠. 국내 유일하게 금당을 금으로 개금한 법당입니다. 대웅보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웅보전과 대웅전의 차이, 그리고 각 사찰별의 금당의 위치별 명칭과 부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당 수국사 대웅보전 뒤로 보이는 이 나지막한 산이 봉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쪽 오솔길을 따라서 금당 뒤로 7분흥선, 8분흥선을 따라 우측으로 돌아서 약 4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곳이 서울릉이에요. 서울릉과 수국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고요. 대웅전과 대웅보전, 그리고 각 부처님들이 계시는 전당마다의 특색을 오늘 수국사의 대웅보전 안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찰을 다 돌아다녀 보셔도 수국사의 대웅보전만큼 부처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국사에 오시게 되면 대웅보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준비해 봤거든요. 칠판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왕조 계보를 위에만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태조로부터 시작하죠. 태정, 태세, 문, 단, 세. 7번째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이 세조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 계유정난 때 세조가 왕이 되도록 세조를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조의 사람으로 자기의 위치를 바꿔서 세조를 도왔던 바로 나무를 표현하는, 쉽게 변하는 나물, 사람이 변했다 해서 숙주나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숙주가 있죠. 세조는 아내 정희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는데요. 의경세자 그리고 해양대군을 낳죠. 그리고 의경세자도 아들 둘을 낳고 일찍 돌아가세요. 월산대군과 자을산, 이 자을산의 자을을 우리나라식 한자로 줄여서 잘산대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명회의 딸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세조의 나라였을까요? 한명회의 나라였을까요? 바로 수국사와 연관된 내용이 지금부터 설명됩니다. 세조가 살아있을 때 의경세자가 20세, 20살의 나이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정의왕후가 아들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사찰이 정인사입니다. 그 정인사가 지금 현재 봉산 밑으로 옮겨오면서 명칭을 수국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국사가 의경세자의 원찰입니다. 그래서 이 의경세자의 원찰인 수국사는 서울릉과 관련이 있겠죠. 의경세자가 월산대군과 자을산대군을 남기고 죽자 다음으로 의경세자의 직계인 월산이나 자을산 중에 왕이 나와야 되는데 한명회가 해양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정의왕후와 손을 잡습니다. 물론 정의왕후도 손주에게 왕이 넘어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당장은 본인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싶었고요. 정의왕후는 본인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명회와 손을 잡죠. 그럼 한명회의 딸 4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부터 넷째 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딸의 남편이 이름이 신주입니다. 이 신주의 아버지가 신숙주예요. 곧 신주는 신숙주의 아들인 거죠. 두 번째 딸은 남편이 윤반입니다. 윤반은 신숙주보다 더 윗세력과의 결탁입니다. 윤반의 어머니는 정현옹주예요. 공주와 옹주의 차이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색해서 공부해보세요. 정현옹주는 세종의 딸이에요. 곧 윤반은 세종대왕의 외손주인 거죠. 세 번째 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회의 셋째 딸은 바로 장순왕후입니다. 장순왕후는 해양대군의 아날 안순왕후보다 먼저 결혼한 원비예요. 한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셋째 딸의 남편인 해양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딸을 왕비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의왕후도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한명회와 손을 잡고 정권을 유지했던 거죠. 네 번째 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딸이 공해왕후입니다. 해양대군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형의 아들들인 월산대군과 자을산대군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되죠.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월산대군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의왕후의 권력의 힘보다는 의경세자의 아내인 소해왕후의 힘이 강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한명회는 정의왕후가 아닌 소해왕후와 손을 잡고 의경세자의 첫 번째 아들인 월산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들인 잘산대군을 왕으로 만드는데요. 이 잘산대군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의 원비였던 공해왕후가 한명회의 넷째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명회가 세조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조의 나라도 움직였지만 세조가 죽고 나서는 한명회의 나라였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명회의 넷째 딸인 공해왕후와 결혼했던 성종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세조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정희왕후가 남아 계시죠.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는 20살에 돌아가셨죠. 원찰이 정인사에서 수국사로 바뀐 지금의 대웅보전, 이 절이 의경세자의 원찰이고요. 의경세자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소해왕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였던 해양대군 예종의 아내인 안순왕후가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상왕으로 물러날 때 아버지 태종에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며 수강전을 지어줍니다. 이 수강전에 성종이 할머니, 어머니, 작은어머니 세 분의 과부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전에 통명전을 짓고 문정전을 짓고 창경궁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창경궁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 창경궁의 문정전 앞에서 사도세자가 귀주에 갇혀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현재는 세조와 한명회에 관련된 계보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흥의 원찰인 수국사가 의경세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해양대군과 안순왕후를 모신 예종이죠. 예종과 안순왕후를 모신 창릉, 의경세자인 덕종과 소해왕후를 모신 경릉, 나중에 영조의 아내 정성왕후를 모신 홍릉이 있어요. 그리고 숙종의 세 아내 인경, 인원, 인현 이렇게 있죠. 인경왕후를 모신 익릉, 숙종이죠. 숙종의 첫 번째 아내 익릉, 그리고 숙종과 두 번째, 세 번째 아내인 인원, 인현 이렇게 묶어서 만든 릉이 명릉이에요. 이
장릉, 홍릉, 경릉, 익릉, 명릉을 라운드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답사를 통해 방문하시는 서울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릉과 홍릉, 중간쯤에 대비묘가 있죠? 우리 동네 둘레길 고봉산편에서 설명을 들었던 명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이쪽에 계십니다. 여기가 대비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서울릉의 설명서를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서울릉 가면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시고 표를 끊게 되면 서울릉에서 꼭 이걸 받아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걸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일 위에 창릉, 홍릉. 창릉은 예종이죠. 홍릉은 영조의 아내였던 정성왕후. 경릉이 바로 가운데 있는 경릉이 지금 뒤에 보이는 수국사, 원찰로 삼은 수국사의 의경세자 덕종이고요. 다음이 익릉,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인경왕후. 그리고 이곳이 숙종과 인원, 인년왕후를 같이 모신 명릉입니다. 그림과 사진이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수국사와 관련된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봉산의 둘레길을 통해서 칠부능선까지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산에 오시게 되면 수국사의 뒤편에 나지막한 봉산을 따라서 둘레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드린 서울릉과 세조의 역사를 발 아래 두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끊지 않으셔도 서울릉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꽃길 따라 역사 여행에서 문화를 배우시면 역사는 자동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소개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웅보전에 들어가서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스킵, 부처님들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대웅보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50% 이상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의 70% 이상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을 하면서 보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 탐방을 하게 되면 부득불 사찰을 방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전과 대웅보전의 차이는요,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이 계시는 거고요. 대웅보전은 보살님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세 분의 부처님인 석가모니, 아미타불, 약사불,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대웅전에서 대웅보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보자를 사용한 것은 불교가 도래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없었고요. 고려시대부터 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격을 높인 대웅보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찰 안으로 경내로 들어가서 부처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찰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여러 사찰을 다 구경하시더라도 수국사의 대웅보전만큼 다양한 부처님들이 계시는 곳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함께 구경해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대웅보전이 공사 중이라서 앞에 돌아서 이렇게 옆길로 들어왔고요.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웅보전 안에서 부처님들과 보살님들 촬영을 하라고 여기 보살님께서 등을 환하게 켜주셔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보현보살, 저기 문수보살이 계시죠?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웅전이고, 대웅보전이면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아미타불이 협시처럼 내려오고 계시는, 여기에 이제 특성입니다. 아미타불 계시고, 그리고 여기 약사불이 계시는,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면 대웅보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국사의 대웅보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가운데 주불이 비로자나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메인이 비로자나불이고, 그리고 이제 노사나불, 그리고 석가모니, 진리, 지혜, 구원, 이렇게 나타내는 비로자나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불입니다. 삼신불이고, 이 안에다가 대웅전과 대웅보전과 삼신, 그런 모습을 다 담았고요. 삼세불도 이쪽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면 미륵불이 크게 있잖아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는 미륵불. 미륵불은 이제 미래고, 석가모니가 계시면 과거인, 저기에는 이제 표말이 적혀 있진 않지만 저 부처님을 연등불로 본다면, 연등불, 옛 이름인 제화갈라보살, 이것은 삼신불이 아닌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불까지도 이 안에다가 전부 표현해 놨어요. 대웅보전이면 세 분의 부처님만 표현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수덕사에 있는 대웅보전은 여러 가지 삼세, 삼신, 그리고 대웅전, 대웅보전, 이런 표현이 한 곳에 모두 표현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가면 대웅전과 대웅보전의 특색들이 조금씩 다른 사찰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치가 틀리다 맞다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형태가 변화해 왔나, 숭유억불정책 때, 그리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큰 전쟁들을 치르면서 사찰이 불이 타고, 그리고 부처님들이 옮겨 다니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위치가 변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부처님들의 위치도 다양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사찰마다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가 종교가 아니시더라도 저처럼, 저도 불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문화재들이 사찰에 있기 때문에 사찰에 오시게 되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찰, 그리고 세조, 개유정날 일으켰던 세조와 관련된 계보, 서울음과 수국사에 연관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둘레길 역사 이야기에서 또 뵙도록 하죠.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꽃길 따라 역사의 과계입니다. 이번부터는요, 우리 동네 둘레길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파주의 심학산입니다. 교화배수지라고 보이시죠? 이 교화배수지를 시작으로 윗길을 타고 쭉 올라가시면 운동기구 시설이 나와요. 그 운동기구 시설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시면 정상으로 올라가시는 거고, 좌측으로 내려가서 쭉 돌면은 둘레길을 따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약 50m 정도 앞에 보이시는 데크길로 올라가시고, 산 정상이 아닌 우측길로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 심학산 반대편에 약천사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따라서 데크길로 올라 반대편 약천사가 있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천사에서 우리 동네 둘레길 심학산에 어떤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교화배수지에서 데크길로 올라 이 오솔길을 쭉 따라서 오면, 저 방향에서 이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25분 정도 걸으시면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정상으로 또 올라가시는 거고, 교화배수지 방향에서도 올라가시면 정상으로 올라가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심학산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조선 전기이냐 조선 후기이냐를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전이면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1592년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시려면 1592년 임진왜란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기축옥사라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송강 정철이 정여립을 모반 혐의로 엮어서 정여립과 정여립에 관련되어 있던 대동계 인원들을 약 1000여 명 이상 죽이는 사건이 기축옥사입니다. 1592년 3년 전인 1589년도이죠. 1589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홍길동전으로 잘 알고 있는 허균의 누나였던 본명 허초희, 허난설원이 죽은 해이기도 하고요. 허난설원의 남편 김성립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가서 남편도 죽게 되죠. 파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하신 역사 인물 세 분이 계시죠. 율곡이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니 신사임당, 아버지 이원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율곡 선생, 그리고 우계 성원 선생이 바로 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이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시죠. 율곡 이 선생님은 퇴계 이황과 함께 양대 학파로 갈라진 수장이셨어요. 율곡 이 선생님은 기호학파의 수장이셨고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영남학파의 수장으로서 율곡 이 선생님의 기호학파의 후학들이 서인이 되는 거고요. 영남학파인 퇴계 이황 선생의 후학들이 동인이 되죠. 이 서인과 동인의 싸움이 당파 싸움입니다. 서인이었던 정여립은 율곡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인 세력들과 어울리며 율곡 이 선생님의 뒷담화를 심하게 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인의 수장으로 있던 송강정철은 우리가 잘 아는 가사문학의 대가이기도 하죠. 송강정철이 정여립에 관련되어 있던 대동계 동인 세력 1000여 명을 당파 싸움으로 제거하는 사건이 기축옥사인데요. 그 송강정철의 배후에서 송강을 조종하여 동인 세력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파주 3인방의 율곡 이 선생, 우계 성원 선생, 그리고 다른 한 분인 구봉 송익필 선생님입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호인 구봉이 바로 심학산의 옛 이름인 구봉산의 구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학산 둘레길을 운동하러 나오셔서 심학산의 약천사나 정상으로 올라가시면서 심학산의 유래를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구봉 송익필 선생의 기축옥사의 배경을 공부하시고 심학산은 어떤 유래에서 발단이 되었는가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율곡 이 선생님과 우계 성원 선생님, 그리고 구봉 송익필, 이 구봉 송익필 때문에 기축옥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봉 송익필이 율곡 이 선생님보다도 훨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봉 송익필과 우계, 그다음에 율곡 이 세 분 중에 율곡 이 선생님이 2살 더 많은 구봉 송익필을 위해서 서자철폐 등을 주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주의 3인, 파주에 어진 사람 3명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주고받았다 하여 삼현수간이라고 하는데요. 구봉 송익필 선생의 아들인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삼현수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에 일어난 것이 기축옥사이고요. 개축옥사는 광해가 왕이 된 이후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어머니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계남을 제거하는 사건이 개축옥사입니다. 기축옥사와 개축옥사를 한 문항에 놓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다소 있지요. 기축옥사와 개축옥사를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3인방 중에 율곡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성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왕 선생님도 공부를 하셨고 율곡이 선생님도 공부를 하셨으니 이 두 분과 함께 율곡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신사임당은 성이 신씨고요. 사임당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는 스승을 낳다는 스승사에, 임은 태임, 주나라를 처음으로 만든 주나라 임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아서 임을 썼고요. 당자는 집당자, 여성, 귀부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승사자, 주나라 문왕 어머니 태임의 임자, 귀부인이라는 당을 합쳐서 신사임당이 되죠. 서인의 수장이었던 율곡이 선생님은 5,000원짜리 지폐의 인물이고요. 동인의 수장이었던 영남학파의 이황 선생님은 1,000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은 50,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사랑보다 10배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입니다. 요 정도 개그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천사에는 이렇게 뭐 많은 유물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특성 중에 약천사의 대표적인 약사 열애불이 통일을 기원하는 부처 좌상으로 계시는데 높이가 8m 50이라고 해요. 요 성물 하나 볼까요? 요 성물은 사찰에 가면 한 50%나 70%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식 단어를 쓰면 마대화상이라고 하고 중국식 한자를 사용을 하면 포대화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대화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넝마라고 하잖아요. 그 넝마의 그 마대, 그리고 이제 물건을 싸는 포대화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포대화상이 승려로 계실 때 포대에다가 아이들에게 줄 떡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메고 다니시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그 포대에서 떡이나 과자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포대화상이라는 명칭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을 참 좋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대화상에는 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이 지장보전이거든요. 지장보전이니까 다른 사찰에는 이제 대부분 대웅전하고 대웅보전이 이제 메인인데, 석가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이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세 분의 부처가 계시는 대웅보전이나 미타전이나 그런 정각들이 메인으로 계시는데, 여기는 지장보전으로 되어 있네요. 지장보전은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하시죠? 그 파란색 민머리 형태로 이렇게 되시고, 육판장을 들고 계시는 보살. 지장보살님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가까이 와서 좀 촬영하고 갈까요? 여기가 지장보전이기 때문에 특색이 저래요. 대웅 석가모니님이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육한장을 들고 계시죠? 지장보살님이 우측 손에 들고 계시는 지팡이를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지옥의 문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꿍꿍꿍 그런 용도로, 그런데 그 육환장을 갖고 다니시는 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그 육환장, 또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시는 게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팡이로 땅바닥을 두드리면 그 콩콩콩 하는 소리에 작은 풀벌레들이 미리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한장의 역할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공부 방식의 팁이죠. 네, 가시죠. 좋네요. 날씨 좋고 오늘 비 온다고 그러는데 비도 안 오고 좋네요. 우리 동네 둘레길의 역사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좋다. 풍경도 이쁘고. 궁에 가면 양쪽 위에 있는 치미 모양들 있죠. 저런 치미 모양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런 모양들도 사찰마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저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취두라고도 하고 치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취두 같은 경우는 독수리 취자니까 독수리의 머리, 내림마루, 처마마루. 하나 더 설명하고 갈까? 처마도 동그란 석가래가 나와 있잖아요. 동그란 석가래가 나오고 그 위로 사각형인 석가래가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저걸 부연이라고 해요. 이중처마를 낸 거지. 이게 해의 각도, 여름 해의 각도와 겨울 해의 각도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는 뒷문을 열어놓으면 뒷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해의 각도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가 비치도록 그런 계산을 다 해서 만든 게 저런 부연입니다. 색감은 베푸는 사람의 더러움이요, 악덕은 이 세상과 저세. 저게 기역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표현있는 합각이거든요. 세모의 빈 공간에 적혀 있는 저 한자가 만자입니다. 저 만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뒤집어, 만자를 뒤집어서 45도로 틀어. 그럼 그게 하켄크로이츠 하이히틀러의 마크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아리아인 출신이잖아요. 불교의 신봉자였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다. 날씨도 좋고, 우리 꽃길 따라 역사여행 시청하시는 회원분들도 좋은 배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좋아요. 여기 정각 있잖아요. 정각에 석가래와 부연 그리고 난간을 쭉 따라서 저 끝에 풍경이 달려 있잖아요. 금탁까지 이렇게 해서 저 하늘의 흰 구름까지 배경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배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관련된 경전의 낭송을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힌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